자, 여러분 문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애는 세 가지의 얘들아 의미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의미상의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성상의 구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형식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이걸 이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완결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단어까지는 그 부분의 의미만 봐도 되잖아. 문장은 전체 문장을 다 보는 거니까 완결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구성상으로 보면 누구하고 누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형식상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형식상은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가 있거든요. 이 표지는 여러분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점을 찍거나 느낌표가 들어가거나 물음표가 들어가야 이거에 이제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야.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네가 지금 밥을 얼만큼 먹을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도 있고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도 가지고 있고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의미가 네가 밥을 얼만큼 먹을 거냐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조금, 많이, 얼만큼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조금, 많이,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면 완결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도 없어요. 그런데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온점은 쓰거든요. 이것도 문장이라고 볼 거예요. 왜 이걸 문장으로 보냐면 상황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앞에 얘들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나는 지금 밥을 조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 그 문장만 보면 안 되고 문장은 맥락을 항상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문장의 얘들아 의미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만 성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문장의 개념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언어 형식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완결된 내용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문장의 개념. 자, 그러면 문장의 기본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장은 여러분 세 가지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형식이 나와야 해요. 그럼 이때 무엇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 뒷부분에 있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애가 바로 서술어가 되게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저번에 품사를 배웠을 때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였지? 얘들아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 기능을 물어봤으니까 체언, 용언, 수식언 이런 애들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용언이죠. 그렇죠? 용언에서 여러분 그 단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찌하다는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 문장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문제에 여러분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표시하고 디귿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서술격 조사 고르시면 되는 거고 니은이랑 문장 구조가 동일한 걸 찾으라고 하면 서술어가 형용사가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종류 세 가지. 자, 그러면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배웠으니까 이제 문장의 구조도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게. 문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주어를 나타내주는 부분과 서술어를 나타내주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주어, 부와 뒤에다 칸이 좀 작긴 하지만 서
된다. 주어부와 서술부. 자, 여러분 주어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동의 얘들아 대부분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성질이나 상태나 아니면 동작을 하는 거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하고, 즉 이런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어에다가 그 주어를 꾸며주는 말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은 주어를 꾸며주는 부분과 주어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서술부는 행동의 주체를 여러분 풀이해주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 풀이하는 부분은 여러분 풀이하는 말, 즉 서술어지, 서술어와 그걸 꾸며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예시 넣어놓은 거 보시면 예시에서 여러분 여기 주어가 지금 누구야 얘들아? 자동차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어를 빨간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를 꾸며주고 있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가다라고 하는 애가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지금 누가 꾸며주고 있어? 빠르게가 꾸며줘. 그치? 그러면 매우는 누굴 꾸미냐면 빠르게를 꾸며주고 있잖아.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랑 서술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 부분까지 딱 나눠주면 주어랑 주어 앞부분에 있는 꾸며주는 말들을 주어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어 다음 부분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는 전체를 서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어 부분인지 서술어 부분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를 찾아 얘들아. 주어 찾고 주어의 앞부분은 무조건 주어부, 주어 다음 부분은 무조건 다 서술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우리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성분의 종류 7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 성분을 만드는 애를 우리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웠어 얘들아. 품사할 때 얘들아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하게 해주는 애가 누구였지 얘들아? 격조사. 그러면 그 격조사의 종류 몇 가지였어요? 7개였죠? 그러면 문장 성분도 종류가 7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7개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 얘는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은 뭘 하는 애냐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자, 여러분 선생님 품사는 뭘로 찾아야 된다고 했어? 품사는 의미로 찾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문장 성분은 기능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문장 성분은 뭐의 당이에요? 얘는 어절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절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절이 뭐지 얘들아? 어절? 띄어쓰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야. 그래서 띄어쓰기가 만약에 얘들아 4개가 있으면 그럼 문장 성분은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띄어쓰기 하나 더 해야 우리가 어절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띄어쓰기를 하나, 둘, 셋, 4개 해놨거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절을 나눠보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항상 띄어쓰기보다 하나 더 많으면 어절의 개수야. 그러면 띄어쓰기 5개로 되어 있으면 문장 성분 6개를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띄어쓰기가 2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문장 성분 3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문장에서 절대 생략이 안 되는 주성분, 주된 역할을 하는 주성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골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들아 문장의 가장 기본 구조가 뭐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주어랑 서술어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주어 서술어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에서 서술어가 여러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단어들 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그래서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여러분 4개가 주성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 갈게. 여러분 주성분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주성분을 꾸며주는 걸 부속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체형을 꾸며주는 관형어와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로 구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관형어와 부사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형어하고 부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누구도 꾸며주는 애들이 있냐면 품사에도 여러분 그 수식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형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게 관형사인지 관형어인지 부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내실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부속 성분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문장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걸 독립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독립성분은 독립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여러분 크게 3개, 그걸 세분화시키면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 뭘 해보냐면 여러분 구와 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문장을 이루는 요소 중에는 이렇게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구와 절도 문장의 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구와 절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선생님 저번에 구랑 절 정리해줬지? 품사할 때 단어 문장 할 때. 자, 그럼 봐봐. 구랑 절은 둘 다 모두 다 두 어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공통점이 두 어절 이상이야. 구도 두 어절 이상. 그 다음에 절도 두 어절 이상. 근데 여러분 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문장에서 품사의 역할을 하는 애고요. 두 어절이 모여서 명사나 관형사나 부사나 이러면 이렇게 여러분 문장 성분이 아닌 품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절이라고 하는 애는 주어절 이상이 모여서 얘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두 어절이긴 한데 얘는 절대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절이라고 하는 애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절은 주어 서술어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구를 어떻게 만드냐면 5가지의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그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자, 이러면 구는 첫 번째 명사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명사구는 선생님이 관형사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줬었는데, 자, 어떻게 얘들아 명사구를 만드냐면,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여러분 품사가 뭐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관형사. 이런 관형사는 명사만 꾸미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가 앞에 나오고 그 관형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 두 어절을 우리는 명사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명사구는 새 옷, 그러니까 이까지 말고 새 옷만 여러분 이걸 명사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명사구에 얘들아 지금 누가 붙었냐면 이거 무슨 조사가 붙었어요? 얘들아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러면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오고 명사가 또 오는 경우야. 그러면 접속조사가 오면 접속조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얘들아? 2가지. 접속조사 뭐의 역할을 해요? 두 체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두 체온이 동일한 자격을 갖게끔 만들죠. 여러분 자격이 뭐였어?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철수라고 하는 명사랑 주격조사와랑 수지라고 하는 띄어쓰기니까 두어절이지 얘들아. 이 두어절이 여러분 지금 명사구예요. 그러면 그 명사구에 얘들아 지금 무슨 조사 붙었어 얘들아? 주격조사가 붙었어. 그래서 이 명사구가 모두 다 여러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접속조사는 왜 자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냐면 명사구에다가 주격조사 혹은 명사구에 목적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성분을 이어줄 수 있고 여러분 성분이 똑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 할 때 조사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구를 할 때.
자, 그다음에 동사구를 갈게. 동사구는 여러분 누가 있냐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을 때. 그럼 그 부사와 동사를 동사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문장에서 누가 동사구에 해당하냐면 잘춘다가 동사구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지가라고 하는 주어에 여러분 동사구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문장을 성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본 동사, 보조 동사. 즉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를 결합을 해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얘들아 어절이 하나의 여러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들아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는 서술어 몇 개로 인정하기로 했었지 얘들아? 서술어 한 개. 본용어, 보조용어는 왜냐면 보조용어는 여러분 의미를 뭐 하는 역할만 할 거야? 더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서술어 한 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동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구 하나이기 때문에 품사 하나로 볼 거라서 그래서 서술어 하나로 인정하는 거구나. 여러분 구는 여러분 구는 여러분 품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사구가 서술어 한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동사구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형용사구도 한번 가볼게요. 형용사구는 똑같아요. 여러분 얘도 부사에다가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부사에 형용사가 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우 춥다가 여러분 지금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거야. 주어 날씨가가 있고 형용사 구가 동사의 미안해 여러분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본 형용사하고 보조 형용사. 아까랑 똑같지?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이 결합을 했을 때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우리 형용사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형사구도 가볼게. 여러분 관형사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여러분 이렇게 관형사가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결합돼 있을 때 이런 관형사는 무조건 누구만 꾸며야 된다? 명사만 꾸며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새는 누굴 꾸며요? 옷을 꾸며요. 그쵸? 왜냐면 관형사니까. 근데 아주는 누굴 꾸며요? 아주는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꾸며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관형사구가 누구냐면 아주새가 관형사구라고 생각하면 돼. 이 관형사구가 여러분 아주새라고 하는 애가 옷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사에다가 관형사가 오면 그걸 관형사구라고 얘기하고 그 관형사구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관형사하고 여러분 관형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때 저 새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누굴 꾸민다고 보시면 되냐면 옷을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되고 구는 여러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저 새 옷 할 때 새는 옷을 꾸미지만 저는 여러분 어떻게 꾸민다고 봐도 돼 얘들아? 새 옷이라고 하는 애를 꾸며도 된다고 했지. 그때 여러분 새 옷은 두어절로 되어 있으니까 뭘로 봐도 돼 얘들아? 이거는 관형사랑 명사로 되어 있어. 명사구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저가 명사구를 꾸민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새 옷이라고 해서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게 무슨 구라고? 관형사 구가 옷을 꾸민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구는 어디에 밑줄 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두어절로만 있으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부사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부사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는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경우예요.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서 이런 뒤에 오는 형용사, 동사를 꾸미는 방식인데
여기는 매우 빨리가 바로 부사구예요. 그러면 이 부사구, 부사가 부사구로서 여러분 누굴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 달린다고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구라고 하는 애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어절 이상이 모여서 여러분 품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절의 종류를 좀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러면 절은 아까 얘들아 몇 어절이 모여야 된다고? 두 어절이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거라고 했어. 그치? 자, 근데 여러분 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쵸? 자, 이 절의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면 여러분 절만 구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긴 문장이 지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지만 구어절을 구분하는 거는 다 배우고 있어. 그래서 절에 대한 여러분 종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찾는지만이라도 기억을 해. 자, 그럼 봐봐. 명사절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일 거예요. 자, 이런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 배웠잖아. 누구 있어? 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미에 음과 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절은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 대부분 절은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 있는 문장에만 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이라고 하는 애는 대부분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들어가 있는 견문장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견문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주어 서술어를 여러 개 찾아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주어가 누구 있어요? 농부들은 주어죠. 그러면 이 주어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 또 있어. 비가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농부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농부들은 내리는 거야? 농부들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서술어 1번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 서술어는 무슨 구예요? 동선제용 빨리 생각해봐. 늘 붙일 수 있는지 봐봐. 기다리는 여러분 늘 붙일 수 있는 건 동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사구지. 그럼 이 동사구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용어 보조용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어 2번은 내리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요구하는데 내리다 대신에 지금 누구 들어가 있어 얘들아? 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기가 들어가 있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랑 서술어가 바로 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절은 여러분 저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랑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음기가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형절도 한번 해볼게. 관형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누굴 붙이면 될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종류가 여러분 4개가 있었네. 어떤 애가 있어야 돼? 은는을 넣은, 그치? 은는을 넣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절은 여러분 두 문장 이상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견문장이니까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을 때 중복이 되는 애들은 문장이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성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문장이 뭐가 생략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옷을 입은 남자가 우리 오빠래. 그러면 남자가 우리 오빠지. 근데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야? 이것도 남자지. 그러면 여기 지금 남자가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어 1번이 요구하는 건 남자가 입은 거야. 이 남자는 우리 오빠야. 얘가 요구하는 건 얘는 입는 걸 요구하는 거지. 이게 서술어 1번. 그 다음에 남자가 주어 2번 있는데 얘가 서술어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은는을던이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서술어 1번하고 서술어 2번 중에 은는을던이 들어가
얘 누구야? 얘죠. 그러니까 이게 절. 이게 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저 옷은 절이에요? 구예요? 저 옷 구죠. 무슨 구예요? 꾸며주는 말에 체언 들어갔으니까 명사구. 명사구.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구죠. 근데 얘는 구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오빠가 얘가 체언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오빠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빠이다가 여러분 동사야 형용사야? 서술교조사가 붙으면 형용사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빠 꾸며준다 형용사구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얘들아 구인지 절인지 구분하는 문제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자, 두 번째도 해보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집으로 가는 친구를 봤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어가 있는데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 나는 간 거야? 나는 본 거야? 난 봤지. 그치? 그러면 이게 서술어 1번이고요. 근데 여러분 집으로 가는 애들아 그 주어가 누구예요? 친구가. 그렇지? 그럼 여기에 친구가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가 바로 주어 2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주어 2번이 요구하는 건 서술어 2번 가는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서술어 2번, 서술어 1번 중에 여러분 은는을동이 들어가 있는 게 누구야? 가는이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긴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러면 집으로 가는 이게 절이에요. 이게 절.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예시는 여러분이 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절 찾아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봐. 얘들아 요거 두 개 예시. 자, 그러면 이러면 이것이 주어 1, 네가 주어 2. 그러면 네가 먹어야 해, 네가 음식이야. 네가 먹어야 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서술어 2번이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절. 근데 여러분 이 절의 서술어는 여러분 이거는 구예요, 절이에요? 이거 구죠? 여러분 이 구는 동사구예요, 형용사구예요? 먹다. 동사구. 그렇지. 먹다는 동사니까 동사구. 그럼 그 동사구는 여러분 본용어 보조용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여러분 봤잖아. 그치? 여기에 던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절.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관형절까지 했으니까 선생님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부사절을 한번 볼게요. 부사절은 여러분 이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만들어낼 건데 이 절은 여러분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요. 자, 여러분 부사형 전성어미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들아 전성어미 종류 다 암기하라고 했지? 여러분 누구야? 개, 도로, 아서, 어서. 여러분 아어개주고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여러분 개도로 가서 어서가 여러분 이게 부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부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품사를 바꾸는 애가 있어. 여러분 품사를 바꾸는 건 어미예요,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치? 부사, 파생, 전미사가 있는데요. 그 전미사 중에 얘들아 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은 개도로 가서어서 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첫 번째 예시 한번 봐봐. 첫 번째 얘들아 여기 주어 1번 주어 소리 도는 소리가 없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지? 그래서 주어 2번. 그러면 주어가 얘들아 지금 소리도 없이 소리도 내린다 했을 때 소리도 없이가 맞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주어가 요구하는 애가 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가 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절. 그러면 여러분 우리 2번, 3번, 4번 자, 일단 두 번째는 맛이 있게 할 때 얘들아 개 들어가 있지 부사영어미 날이 새도록 도록 들어가 있고 물이 쏟아져서니다 누구 들어가 있어? 어서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게 얘들아. 이것도 절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요거 걔 들어갔거든? 근데 한 어절이네? 그러면 여러분 요거 혹시 문장을 두 개로 혹시 나눌 수 있을까? 꽃이 예쁘다랑 꽃이 피다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얘들아 사실 그럼 꽃이 뭐 한 거야 얘들아?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꼬치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서부터 개까지 들어갔으니까 요게 절이에요. 절이 주어가 중복돼 있으면 생략이 되니까 이게 절로서 얘들아 지금 피었다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절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선생님 금방 어떻게 했냐면 문장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문장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 꽃이 예쁘다에 다 대신에 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절.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 이것도 절이다. 이거는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절 될 수 있어 얘들아. 한 어절도 절이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얘는요. 요건 절이라고 봐도 돼요? 우선 무슨 의미가 붙었어요? 관형사형어미가 붙었죠. 관형사형어미 은이 들어갔는데 예쁜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서술어란 말이야. 얘 서술어가 뭐인 것처럼 바뀐 거야? 관형어처럼 바뀐 거잖아. 근데 이 서술어는 주어가 누굴 요구해? 얘를 요구하지. 그러면 문장 두 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꽃이 예쁘다 해서 다 대신에 지금 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꽃이 피었다가 들어갔으니까 문장 두 개 나눌 수 있네? 근데 문장 두 개 나누는 게 절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절이에요.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애를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절은 한 어절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 왜냐면 주어가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절이야. 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서술절을 갈게요. 서술절은 여러분 이제 얘는 어떤 어미나 조사 같은 게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술절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주어가 꼭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는 한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랑만 찾아볼게. 그녀는 주어, 그 다음에 얼굴이 주어인데요. 여러분 그녀 전체가 예쁜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얼굴만 예쁜 걸까요? 얼굴만 예뻐요.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를 본다면 항상 얘들아 우리 문장은 전체 문맥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얼굴이 예쁘다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서술어는 여러분 누구를 요구하냐면 그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요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는 여러분 주어 1번의 서술어가 없네요. 그러면 주어 1번의 서술어는 그럼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도 돼 얘들아?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는 두어절을 절. 그러면 이 절이 문장 안에서 기능으로 쓰인다고 했었지. 그 기능이 바로 서술어의 기능인 거야. 얘가 서술어 1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은 이렇게 문장 성분의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러분
큰 거예요? 머리만 대가리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도 여러분 얘가 절이 여러분 거북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서술절인지 아닌지 지금은 선생님이 주어 두 개 서술 하나, 주어 두 개 서술 하나 이렇게 넣어놨지만 문장이 막 얘들아 수식해주는 성분도 막 들어가 있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어에 얘들아 주격조사 대신에 의를 넣어보세요. 관형격조사 의를 넣어봐 얘들아. 그녀의 얼굴이 예쁘다. 거북이의 머리가 크다. 이런 문장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이렇게 의를 넣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그걸 서술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서술절이야. 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로 갈게 얘들아. 인용절. 자, 이러면 인용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아까는 다 어미로 만들었다면 얘는 조사로 만들 거예요. 얘는 인용부사 겸 조사 라고나 고를 붙일 거야. 라고 고.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이름이 들어갔는지 한번 봐줘. 무슨 이름이 들어갔어? 격조사란 말 들어갔지. 그럼 여러분 격조사라는 건 여러분 얘가 무슨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 격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용절 자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러분 인용절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식이야. 그래서 나는 원우에게 학교에서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한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어 얘들아? 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가 원우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절은 학교에서 보자가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 네, 취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얘는 말하는 게 나오죠. 따옴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언제 오니가 여러분 이게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아까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의 역할을 해서 뒤에 얘들아 격조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문장 성분 다 만들 수 있고요.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만들게 하고 부사절은 부사어, 서술절은 서술어, 여러분 인용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절은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랑 절은 여러분 좀 차이점이 있지. 구는 여러분 두 어절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럼 아까 명사절에 여러분 하나 선생님 예시 안 본 거 하나 있지? 얘까지 했으면 이제 얘들아 요 예시를 이제 분석할 수 있어. 요거 분석해보자. 자, 여러분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 요거 두 번째 거. 명사절에 있는 두 번째 예시. 여러분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가 누구 있어요? 원우가. 그렇지. 그러면 원우가 주어 1번. 근데 여러분 여기 주어 또 있는 것 같아. 소질이. 그치? 주어 2번. 자, 그러면 여러분 서술을 한번 찾아봐. 여러분 원우가 있어. 원우가 밝혀졌어. 소질이 있어. 소질이 밝혀졌어. 여러분 우선 여러분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드러난 게 누구 있어요? 소질이 있다는 정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서술어 2번에 그러니까 주어 2번의 서술어야. 근데 여러분 있음은 여러분 지금 무슨 절로 들어갔다는 뜻이야 얘들아? 명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원우가는 밝혀졌다랑도 어울릴 수가 없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 이거 무슨 절이야 얘들아? 서술절이거든? 그러면 다시 여러분 소질이 있다가 이 절이 서술어 1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술어 1번 역할을 해서 여러분 이게 서술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뭐 해보면 된다고? 의를 넣어보라고. 그러면 의를 넣어보자 얘들아. 원우의 소질이 있다. 여러분 원우의 소질이 있다라는 건 문장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서술절. 그러면 서술절로 안겨있고 여기가 그럼 다시
이 전체가 명사절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서술절하고 명사절이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명사 뒤에 무슨 조사가 왔어 얘들아? 주격조사가 왔지. 여기에다가 주격조사가 오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니까 밝혀졌다는 이 주어의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주어를 선생님이 주어 3번이라고 하면 얘가 서술어 3번이 되는 거. 요렇게야. 그래서 이렇게 절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장 성분 만들고 이러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만드는 거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우리 7쪽을 갈 때 7쪽. 자, 여러분 문장 성분 총 7개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얘가 문장 성분이 누군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성분을 만드는 방법들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주어라고 하는 애는 문장에서 동작, 즉 동사, 성질, 상태, 형용사의 여러분 주체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주체가 되게 하는 성분이다. 그러면 이 주체가 되는 애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먼저 체언하고 조사를 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 첫 번째 체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구랑 절을 배웠으니까 이러면 선생님 이 말도 한번 써볼게. 체언에 준하는 말. 그러면 체언에 준한다는 건 체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명사구,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사구와 명사절에 조사를 붙여서도 주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조사를 붙일 거냐면 당연히 주격조사를 결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체언에 혹은 체언에 준하는 말에 주격조사를 결합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체언에 준하는 말은 근데 얘들아 계속 반복돼서 쓰기 많으니까 선생님 그냥 이제부터 생략할게. 체언이라고만 쓸게요. 체언과 체언에 준하는 말에 보조사를 붙일 거예요. 주격조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여러분 주어는 어감과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외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외의 방법은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대. 자, 여러분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다는 건 여러분 문장에서 뭐가 되었다는 뜻일까? 주격조사나 보조사가 생략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은 조사 생략해도 돼, 안 돼? 해도 되지. 우리 통사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들어가잖아. 그치? 여러분 요거 들어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주어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적어로 한번 가볼게요. 목적어는 여러분 서술어, 여러분 어떤 서술어가 목적어를 원하냐면 타동사가. 여러분 이 타동사가 동작, 즉 여러분 동작을 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문장의 대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까? 대상을 객체, 객체라고 해. 그래서 문장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여러분 목적어라고 하고 이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야. 첫 번째, 체언에 목적격 조사를 결합시킨다. 체언의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언에 혹은 체언에 준하는 말에 보조사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감어미 결합해서 만드는 방법 없어요. 이런 목적어도 체언이 단독으로 쓰여요. 선생님이 이제 조사 생략도 이제 생략할게. 그러면 조사가 조사를 생략해서 체언을 단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어로 가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본격조사를 할 때 서술어 대단이다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대단이다가 필요로 하는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데요. 이 보어를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예요. 체언에 본격조사를 붙여요. 체언에 본격조사를 붙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언에 보조사를 붙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뭔지 알겠지?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여러분 이렇게 좀 자세히 문제를 내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왜냐면 다 조사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따로 막 엄격하게 막 물어보거나 하는 것보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도? 여러분 주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정도?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자세하게 문제를 내진 않아. 그래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조사의 종류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들아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서술어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어는 여러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서술어는 동작이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주체를 풀이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풀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자, 그러면 체언에다가 무슨 조사를 붙이면 여러분 서술어 만들 수 있었어? 서술적 조사. 그러면 명사 구에도 서술적 조사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명사 절에도 서술적 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서술적 조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활용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학생 2, 학생 2명, 학생 2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서술적 조사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간어미를 결합을 할 건데요. 어간에 누구를 결합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문장과 문장 혹은 여러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애를 우리 뭐라고 했었지? 연결어미라고 했거든? 연결어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어간에 연결어미를 붙이면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용언의 연결형이라고 했거든. 선생님 어미가 들어가면 그 어미의 이름 붙여서 용언의 뭐뭐형 이렇게 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용언의 연결형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 서술어 만들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간에 얘들아 무슨 어미를 붙일 수가 있냐면 종결어미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결어미를 붙였으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용언의 종결형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용언의 종결형. 이렇게. 자,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 서술어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아까 얘들아 우리 절 중에 서술어 만들어내는 특이한 애 있지 않았어? 서술절 자체가 여러분 우리 서술어가 되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서술절도 서술어가 되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본용어하고 본용어는 서술어 몇 개로 취급한다고 했더라? 2개.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서술어 하나로 취급한다고 했어? 본용어, 보조용어는. 그러면 본용어하고 보조용어의 형태는 서술어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5가지가 바로 서술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여러분 얘는 아까 얘들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랑 다르게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러면 절도 물어볼 수 있고 본용언, 보조용언도 물어볼 수 있고 어미들의 종류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줘야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관형어로 갈게요. 관형어는 여러분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체언에 관형적 조사를 붙여요. 자, 두 번째 어간에 여러분 무슨 어미 붙여도 될까? 관형사형 어미 붙여도 되겠지.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다. 그러면 얘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야 돼? 용언의 관형사형.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품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품사에서 여러분 단독적으로 관형어처럼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관형사가 관형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에 쓰였을 때에는 이런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관형사가 관형어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얘도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형적 조사가 생략되어서 이런 뭐 사슴, 뿔, 토끼, 귀 이런 식으로 체언이 단독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체언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야. 사슴, 뿔. 뿔인데 누구 뿔? 사슴의 뿔. 여러분 뭐 귀, 토끼의 귀. 우리나라도 우리의 나라지. 그래서 이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는 이런 문장에서 주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용언을 꾸미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관형어도 꾸밀 수 있고 부사어도 꾸밀 수 있고 체언도 꾸밀 수 있고 이러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어요. 즉 부사와 기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체언에 부사격 조사를 결합시키면 되네. 체언에 부사격 조사를 결합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어간이 있고 그 어간 뒤에 부사형 어미를 붙일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용언의 부사형. 그렇지.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품사 중에 이 부사어랑 기능이 똑같은 품사가 하나 더 있었죠, 아까. 부사. 그래서 여러분 부사가 부사어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자, 마지막에 독립어 갈게. 독립어는 단독으로 쓰이는 애들인데 여러분 얘는 체언에다 조사 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체언에 무슨 조사를 붙이면 여러분 우리 이거 독립어 될 수 있었어요? 혹격조사. 이름을 부르는 혹격조사가 이러면 독립어를 만들어내기로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간하고 어미를 만들어내는 건 없고 여러분 우리 품사 중에 여러분 단독적으로 독립해서 쓸 수 있는 애가 있어. 감탄사.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여러분 표제어, 제시어, 사랑, 쉼표 그것은 여러분 평화, 쉼표 그 평화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쉼표로 해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체언이 뭘로 쓰이는 거예요? 조사가 생략돼서 단독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체언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이것도 다 독립어에 속한다. 자, 여러분 만들어내는 방법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서술어가 너무 중요해요. 서술어에 따라서 여러분 서술어가 문장에서 주어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서술어가 얘들아 목적어랑 보어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여러분 이걸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는 시험에 나올 때 조금 우리가 이게 찾는 방법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상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시험에 꼭 어렵게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우선은 종류를 암기하면 그래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한 80%를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서술어가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에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로 구분을 해요.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는 포함하지 않고 서술어 외에 하나야. 두 자리는 서술어 외에 두 자리, 얘는 서술어 외에 세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술어가 얘들아 꼭 문장이 되려면 우리 문장에 무조건 서술어 말고 누가 꼭 들어가 있어야지? 주어. 그치? 그래서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가 무슨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술어는 여러분 자동사죠. 동사인데 여러분 뭐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어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동사, 자동사.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는 새만 있어도 돼. 노래하는 동사거든. 동사가 새만 있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아이라도 이러면 뭐만 있어도 되냐면 주어만 있어도 돼요. 꽃이 예쁘다. 아이가 귀엽다. 이런 서술어는 주어만 있어도 되는 거지. 이걸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외에 얘들아 주어는 문장이 성립되려면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여러분 그 성분의 종류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애가 있냐면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여러분 아까 타동사는 문장 성분 누굴 필요로 한다고? 목적어. 맞아. 그래서 이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애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술어에 되다나 아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다. 여러분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에서 누구 필요로 하기로 했어 얘들아? 보호 필요로 하기로 했지. 이렇게 주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서 아까 자동사는 뭐만 있어도 된다고? 주어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주어만으로는 여러분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싸우다. 싸우다 동사거든 얘들아? 근데 내가 싸우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주어만 있어서 얘들아 성립할 수가 없어. 내가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는지가 필요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친구와 싸우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여러분 의미가 온전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다른 성분을 더 필요로 하는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한다. 문장에서 다른 성분을 더 필요로 하는. 자, 여러분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 말고 다른 성분을 더 필요로 하는 불완전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형용사는 누굴 필요로 하냐면 이런 부속 성분은 아까 생략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부속 성분 중인 부사어를 무조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시험은 이 두 자리 서술어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를 물어보는 경우. 왜? 목적어는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냐면 목적격 조사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복격 조사 바로 찾기 쉬워요. 왜냐면 대단이다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얘는 이게 얘들아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로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지금 서술어가 되게 종류가 많지만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여러분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형용사 중에 대표적인 애는 혼자서 못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귀다, 연애 혼자 해요? 아니면 같이 있어야 돼요? 누가 둘이 같이 있어야 되죠?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연애는.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다도 마찬가지. 이러면 친구랑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이러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서술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서술어들은 무조건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누구 친구랑 만나다, 아니면 내가 친구와 사귀다, 아니면 내가 이러면 친구와 이러면 연애하다, 결혼하다, 아니면 내가 친구와 싸우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서술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필요로 더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변했다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봐. 길이 변했대. 근데 길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야 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길이 물로 변했다, 길이 바다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여러분 이 불완전 자동사 형용사는요,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교. 그럼 여러분 비교를 나타내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닮았다, 같다, 다르다, 이런 애들 있잖아. 같은데 내가 뭐가 같은지 얘들아 비교해줘야 되는 애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닮았다, 누구와 같다, 누구와 다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두 자리 서술어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출에 나왔던 예시들을 좀 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종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리를 찾는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들 중에서는 여러분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기억하는 애들도 있던데. 그 선생님은 그런 거까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그냥 종류 요걸로 다 기억을 해봐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세 자리 서술어를 가볼게. 자, 세 자리 서술어는 문장에서 여러분 이제 주어를 무조건 당연히 필요로 하죠. 주어 필요로 하고 이 서술어는 여러분 어떤 서술어냐면 목적어를 당연히 필요로 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여러분 뭐라고 문장에서? 타동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타동사인데 성분이 온전하지 않아서 더 보충 설명을 받아야 되는 성분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불완전 타동사는 여러분 문장에서 보충해주는 말인 필수적 부사어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불완전 타동사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어에 있는 수요 동사들 주다, 받다, 보내다 이런 애들이잖아. 맡기다 이런 애들 수요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자리 서술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삼다라는 단어 있지.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다 이런 거. 아니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얘들아. 여기다 내가 누구를 제자로 여기다 이런 말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을 이제 찾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얘들아 오른쪽 아래 부분에 요거 한번 봐봐. 자, 여러분 주어를 무조건 찾아야죠. 근데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만 있으면 여러분 몇 자리냐면 이건 한 자리인 거고 이거 말고 여러분 그 외의 것이 더 있으면 여러분 두 자리나 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찾고 나면 목적어 보어를 찾을 거예요. 그럼 목적어 보어가 있으면 여러분 뭐의 자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두 자리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목적어하고 보어가 없어요.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인 거예요. 혹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필수적 부사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한 자리일 수도 있고 두 자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들 생각하면 돼.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주성분들을 먼저 찾았잖아. 주성분을 찾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부속성분들이거든. 그 부속성분들을 하나씩 이제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다 삭제를 해보면 삭제해서 어색한 경우가 바로 필수적 부사어예요. 그러면 이 필수적 부사어가 있으면 두 자리나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필수적 부사어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적어 보어까지만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아니면 여러분 주어만 있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여러분 우선은 주성분을 먼저 다 찾아. 주성분을 다 찾고 나머지 성분을 하나씩 빼봐야 돼. 그래서 의미적으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쓰이는 예시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수능 기출에 나오는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관형사랑 관형어를 좀 비교를 해보자. 자, 여러분 관형사는 여러분 뭐의 종류야 얘들아? 품사의 종류지. 단어예요, 단어. 그런데 여러분 관형어는 여러분 뭐의 종류여야 돼요? 문장 성분의 종류잖아요. 여러분 품사는 여러분 우리 어절에다가 조사까지 다 찾아낸 거. 얘는 어절만 나눠놓은 거. 그러면 이 관형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관형사는 절대 모습 변해 안 되네요. 관형사 절대 모습 변하면 안 돼요. 불변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불변언지 가변언지 이걸 구분할 때는 여러분 누굴 넣어보라고 했어? 달을 넣어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달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넣죠. 자 그리고 관형어는 아까 얘들아 우리 관형사가 그 자체로 여러분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니까 기능으로 본다면 체연의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간의 어미가 결합되기도 하고, 체연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여러분 종류의 유형이 4가지인 거야. 그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제 어떤 성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새는 여러분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이게 관형사, 관형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품사로 문장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사로 보면 여러분 여기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는 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절대 형태가 바뀔 수 없으니까 이거는 관형사지. 그러면 이 관형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체형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형사이자 뭐가 돼야 돼? 관형어가 되는 거야. 관형사이자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자, 누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새롭다라고 하는 다 붙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달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에서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가변하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런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는 2가지. 우선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교 조사는 서술교 조사를 딱 구분할 수 있으니까 동사, 형용사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얘면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애는 는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여러분 무슨 문장 성분이 됐냐면 여러분 이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즉 여러분 어간과 어미의 형태로 여러분 관형어가 되고 있는 거죠. 체온을 꾸며주는. 그래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기능으로 보자면 관형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여러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형사인지 관형어인지 선생님들이 혹은 수능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내시냐면 여기 빈칸에 예시 두고 여기에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예시에서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품사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문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실 거야. 기억하고 니은은 동일한 품사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동일한 여러분 문장 성분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문제 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인지 관형어인지를 풀을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변어, 불변어의 속성을 좀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체험조사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내기가 너무 쉬워. 그럼 선생님들이 일부러 얘들아 형용사를 관형어로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려고 이거 문제 많이 내시니까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부사랑 부사어. 자, 여러분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부사는 품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품사이고 여러분 불변어라고 하는 속성도 여러분 아까 관형사 했듯이 그 불변어라고 하는 속성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불변어는 여러분 달을 넣을 수 있다 없다? 다 못 넣는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불변어라는 건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단어가 아니라 품사를 아예 바뀐 단어들도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에서 품사를 바꿔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품사를 바꾸려면 여러분 누굴 붙여야 품사를 바꿀 수 있었어요? 전미사. 그렇지. 그래서 얘는 품사가 얘들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전미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하나 했죠?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러면 개도로 가서 어서 이. 그러면 얘는 대표적으로 이나 히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부사어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냥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연에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고,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얘는 가변화의 속성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어간어미로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누나는 빨리 옷을 입었다, 누나는 빠르게 옷을 입었다 문장이더라. 의미 똑같지만 여러분 얘가 지금 좀 성분, 여러분 품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기본형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 빠르다. 빠르다 만들 수 있어 얘들아. 그치? 왜냐면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 그러면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이 빨리라고 하는 형태가 됐을까요? 이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를 왜 붙였냐면 여러분 얘가 느 불규칙이기 때문에 니을의 형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접사에다가 얘가 느 불규칙이어서 빨리라고 하는 여러분 아예 부사로 품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접사를 넣었다는 뜻은 여러분 얘가 품사가 부사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부사는 문장 성분에서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 빠르게는 여러분 빠르다라고 하는 기본형 만들 수 있죠. 가변어의 성질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까 걔가 뭐였어 얘들아? 부사형 어미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부사형 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어미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 활용을 한다는 건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개도로 가서 어서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를 결합을 시켜서 이런 부사어가 된 거야. 문장에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품사는 다른데 문장 성분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품사의 속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얘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이거 잘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사자로 끝나는 말과 어자로 끝나는 말을 구분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필수적 성분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필수 성분이 뭔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얘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한 생략될 수 없는 성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중복되지 않는 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주어도 생략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은 단어들은. 근데 중복되지 않는 한 절대 생략될 수 없는 성분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여러분 여기 들어가냐면 주성분. 주성분은 서술어가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절대 생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주성분들은 절대 생략이 불가. 즉 주어, 목적어, 여러분 그 다음 보어, 서술어는 필수 성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까 얘들아 부속 성분은 선생님 마음대로 여러분 생략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두 자리 서술어하고 세 자리 서술어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었잖아.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거야. 언제 얘들아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필요하냐면 두 자리 서술어하고 세 자리 서술어가 있을 때. 얘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내가 닮았는데 누구랑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닮았다라고만 쓸 수는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적 관형어가 있어요. 즉 문장에서 관형어가 절대 생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우리 명사 중에 무조건 꾸밈을 받아야 되는 명사 하나 있잖아. 의존명사. 근데 그 의존명사는 대부분 누구한테 꾸밈을 받았어? 관형어한테 꾸밈을 받지. 의존명사는 여러분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야지. 여러분 형태소로서의 자립성은 있어 없어? 있어요. 뭐로서의 자립성이 없어요? 단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단어로서의 자립성을 보완해주는 여러분 애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왔을 때는 얘를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랑 결합했을 때.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안 적고 여기 아래다 적긴 했는데
필수적 부사어는 여러분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요구할 때, 그 다음 필수적 관형어는 여러분 의존명사가 요구할 때 쓰는 여러분 필수 성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필수 성분은 주성분이랑 개념이 좀 달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주성분하고 필수 성분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얘들아 이 성분은 필수 성분으로 사용이 되어서 뭐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필수 부사어도 아니고 필수적 관형어도 아닌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아 필수 성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그게 주성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문제 고르는 경우들도 있고, 주성분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주성분, 필수 성분 다른 개념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여기까지 했고, 앞타임도 얘들아 우리 의문 앞부분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 의문도 조금만 더 할게. 자, 얘들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문장 짜임을 한번 봐볼게. 아, 문장 짜임이다. 의문 체계를 봐볼게. 자, 이러면 우리 발음기관부터 정리 한번 해볼 건데, 발음기관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관여하는 모든 신체기관을 발음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발음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알기 전에 우리 요 개념부터 한번 볼게. 말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이 있어. 말소리를 만든다라는 건 조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기관이라고도 불러도 되냐면 조음기관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기관은 조음기관에 해당한다. 소리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만드는 기관은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구성을 한번 순서대로 보면 폐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야. 그럼 어딜 지나면 여기 성대, 즉 목청을 지나게 되는데, 이 목청을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여러분 진동시켜서 성대라고 써놔가지고 성대를 진동시켜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목청이 있는 거예요. 목청.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목젖에서부터 여기가 목젖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빠져 올라와서 여기부터 목젖부터 이러면 여기 얘들아 여기까지 이 모든 게 다 입천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천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입천장이 있는데 이 입천장을 앞부분에 좀 딱딱한 걸 센 입천장, 부드러운 부분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입천장의 연장선상인데 입천장의 앞부분 쪽에 얘들아 이 부분이 여러분 잇몸이에요. 이랑 붙어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잇몸이 있는데 우리말은 대부분 윗잇몸만 여러분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죠. 자, 그 다음에 발음을 할 때 여러분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윗니인데 여러분 이도 발음기관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도 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애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하나 있어. 혀예요. 그래서 이 혀는 발음기관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들아 만나와서 공기가 나왔잖아. 그럼 그 공기는 어딜 타고 나올 거냐면 입술 사이로. 입술이랑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입술은 아랫입술, 밑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를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누냐면 아래에는 여러분 아랫입술이랑 여러분 지금 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윗부분은 윗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 윗니, 샌니 천장, 이천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윗부분은 많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대부분 우리 말할 때 어디가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턱이 움직이는 거거든? 턱은 이 아랫부분에 있잖아.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면 움직이는 건 대부분 아랫입술하고 혀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얘들아 발음 기관은 종류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움직이는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부와 능동부가 만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조음기관인 거야. 그러면 그걸 어디에 정리하냐면 옆에 날개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고정부하고 능동부라고 하는 부분에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고정부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조음체의 상대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조음체라고 하는 개념이 뭐야 얘들아?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능동부의 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동부예요. 능동부. 그러면 여러분 이 고정부에 해당하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윗입술, 그 다음에 윗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입천장들, 목청 이런 애들이 바로 고정부, 능동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는 고정부. 그 다음에 능동부는 조음 과정에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음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 아랫입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아랫니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치? 아랫니를 갖고 소리를 만들지 않고 혀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랫입술과 혀가 만나서 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음의 개념만 한 번 더 정리해볼게. 조음이라고 하는 건 목청을 통과한 소리를 입안 어디에서 막든지 장애를 일으키든지 여러분 이렇게 조정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조음은 쉽게 말하면 소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인 거지. 그래서 만들어낸 소리를 바로 조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음향과 음성, 음운. 자, 여러분 음향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소리들인데 자연 속에 있는 소리라고만 해서는 여러분 음향을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연 속에 있는 나눌 수 없는 소리예요. 비분절적인 소리예요. 나눌 수 없는 소리다. 그 선생님 지금 예시로 뭐 나왔냐면 바람 소리랑 기계 소리 났거든? 근데 우리 기계 움직일 때 뭐 얘들아 윙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한테. 선생님 윙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이런 이 소리를 자체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바람도 얘들아 이렇게 분다고 하면 선생님 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눈 거지 소리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음향에 속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 입에서 나는 소리 있지 얘들아. 이 사람 입에서 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성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냐? 그건 또 아니야. 입에서 나오더라도 말에 관여할 때, 즉 이러면 말을 주고받을 때 쓰이는 구체적인 소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예시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사람 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기침 소리, 혹은 아니면 얘들아 막 헛기침 소리 뭐 이런 소리 있잖아. 킁킁하는 소리. 아니면 코에 얘들아 코 들어 마시는 소리들 있잖아. 코를 훌쩍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을 주고받을 때 쓰는 소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침 소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생리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주고받는 데 쓰지 않아서 음성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위죠. 그래서 이 소리들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제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음성과 의문을 조금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내가 만약에 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발음을 어떻게 들려줬냐면 가라고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준 발음, 여러분 전 세계에 통용적으로 쓰는 여러분 발음 기호로 써볼게요. 가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카라고 하지만 칸 아니고 얘들아, 우리 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표준 발음으로 보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발음을 들려줬어. 그러면 이거는 발음 기호를 지금 표시를 해놨으니까 발음을 들려줬으니까 내 입에서 구체적으로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음성이거든요. 음성. 이 음성을 들은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얘들아 어떤 여러분 단어가 떠오를까요? 가라고 하면 기억에 아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가라고 들려주면 여러분은 기억하고 아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들한테 하면 선생님 근데 히라가나 잘 몰라서 여러분 히라가나 중에 가라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어를 여기다 갖다 써주겠네. 그치? 머릿속에 떠오르겠네.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 사람들은 또 러시아어가 여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얘들아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여러분 이 소리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다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문은 여러분 나라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해서 가나다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영어과는 여러분 알파벳이라고 하는 자모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가 해보세요 하면 외국 사람들 따라서 가라고 다 발음해요. 어떤 사람이든 이 소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음성은 어디든 다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우리 특성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음성은 입 밖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들려줄 수 있는 소리다 보니까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말소리예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말소리고 근데 여러분 의문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억 한번 발음해봐. 기억 발음할 수 있니?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요거 얘들 발음할 수 있어요? 발음 못해요. 뭐가 있어야 발음할 수 있어요? 모음이 있어야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은 실제로 발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야. 그 선생님이 왜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써준 거지.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있는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말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음성은 여러분 사람마다 발음을 다 똑같이 할까요? 다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발음이라고 했을 때 저 가라고 하는 발음을 들려줬을 때 근데 가끔 얘들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할 때 발음이 좀 정확해 얘들아?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때 정확하지 않지. 우리도 외국어를 발음할 때 못하는 발음들이 있단 말이야.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일본어가 있고 일본 발음이 있고 우리도 일본 사람들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영어 어렵게 발음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음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금 다르게 사람들마다 발음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 음역대도 다 다르고요. 사람들의 성량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이 말하는 크기도 다 달라요. 여자들은 대부분 성량이라 이 음역대가 높죠. 남자들은 좀 낮고. 그러면 여러분 발음하는 소리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럼 얘는 발음하는 소리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말소리에 속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람마다 다른 개별적인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조금
여러분 다르게 발음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게 음성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음은 여러분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들아 뭐가 떠오르냐면 가라고 들려주면 기억하고 아가 떠올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여러분 보편적인 소리야. 그래서 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음가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소리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약이 있어야죠. 동일한 언어권인 사람들만. 그치? 동일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만 동일하게 똑같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건 동일 언어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음성은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뜻을 구별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누구라고? 음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의미를 여러분 구별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음운은 여러분 의미를 구별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음성은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도 어떤 시대를 가도 어떤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어떤 나라든 시대든 사람이든 내는 일반적인 소리.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갔어.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실제 여기 발음하는 거랑 우리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거 우리 지금 발음할 수 있고 우리가 발음 못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순경음 비읍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순경음 비읍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떻게 해보라라고 얘들아 발음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는 여러분 흉내내서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그런데 음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동일한 국가에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특정한 국어의 음운 체계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 나라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여러분 이거는 각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자음하고 모음 다 합치면 우리 몇 개 있어 얘들아? 음운이 자음 19개 그 다음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40개 응? 근데 만약에 영어권에 있는 알파벳 여러분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 알파벳 몇 개예요? 26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모음의 개수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발음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래서 요 음성과 음운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 음성은 그냥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음운은 그 발음을 각 나라마다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 예시를 떠올리면 발음은 같은데 나라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발음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남자가 발음하든 여자가 발음하든 할머니가 발음하든 어린애가 발음하든 아니면 좀 어눌하게 얘들아 발음하는 사람이 있든 이런 다 가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들아 음운과 음성을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음성까지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음운체계들하고 음운변동 쭉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거 분홍색 책 갖고 오자.